오르는 종목은 계속 올랐고 내리던 종목은 계속 내렸다.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하락했을 것 같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야. 심지어 연준 인사들도 몰랐을 거라고. 아버지, 오늘도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저의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AI에 대한 배려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AI에 대한 배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어려웠니? 쉽게 좀 설명을 해줄게. 우선 시보 글로벌 마켓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종목들의 6개월 내재 상관관계가 지난주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어. 이 말은 뭐냐면 개별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르면 종목들이 함께 오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따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6개월 내재 상관관계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말은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올랐고 내리던 종목은 계속 내렸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주가가 약 147% 정도 상승을 해서 S&P 500 내에서 퍼포먼스 2위를 기록을 했는데 UBS 그룹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2024년 12.3% 상승할 때 엔비디아가 전체 상승의 3분의 1 이상을 기여했어. 1위 기업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는데 이들 말고도 S&P 500 탑 10 중에서 일라이릴리가 48%, 메타 플랫폼스가 41%, 브로드컴이 30% 오르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하지만 500개 기업 중에서 무려 301개 종목이 올해 하락했어. 주가는 상승했지만 무려 절반이 넘는 종목이 YTD로 하락했다면 종목 선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 올해 상승 랠리에서 완전히 빠졌겠네요. 그렇지. 심지어 대략 130개 종목은 올해 20% 이상 떨어졌어. 그럼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하락했을 것 같아? 오른 건 아무래도 AI 관련된 업종? 맞아. 비스포크에 따르면 크기가 1조 달러 이상인 AI 수혜주들이 4월 초 이후로 평균적으로 11.5% 상승했는데 그 외 종목들은 고전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이 잘 갔다. 이게 아니라 AI에 대한 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졌단 말이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알지? 여기에 속한 기업이 어디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죠. 거기에서 딱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주 많이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무려 20% 이상 빠진 그룹에 속해 있어. 이 말은 이들의 덩치가 커서 잘 나갔던 것이 아니라 AI의 중심 테마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아버지가 말씀하신 AI에 대한 배려가 있었느냐는 것은 회사 정책에 AI가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지. 또 AI에 대한 배려가 컸던 종목군들 대다수가 근사한 퍼포먼스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재미있는 부분이야. 이해 완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난주 주요 이벤트로는 FOMC 회의랑 CPI 발표가 있었죠. 우선 5월 CPI 발표를 먼저 보면 전월 대비 0.01%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1%를 밑돌았어요. 시장 예상을 벗어난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그 덕분에 자산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는데요.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1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3%를 거의 절반 가까이 하회했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은 3.42%로 역시 시장 예상치인 3.5%를 소폭 하회했죠. 사실 이 정도의 낮은 수치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 LSEG가 집계했던 72개 전망치 중에서 0.1%를 예상한 곳은 달랑 2곳뿐이었고 0.2% 정도라고 예상했던 곳도 5곳에 불과했거든. 그렇다면 전월 대비 하락이 어느 항목에서 왔는지가 중요하겠지. 이번에 주거비는 어땠니? 여전히 끈적거렸던 것 같아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더라고요. 그래, 끈적끈적한 주거비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2021년 9월 이후로 최소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끈적끈적한 주거비를 제외한다면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2% 하락으로 기록되는 거야. 그냥 낮은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아예 전월 대비 마이너스였단 말인데 이건 2021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 그럼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하락을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좀 더 서브 항목별로 가보면 교통 관련 항목들의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공정요금이 전월 대비 3.56% 하락했고 최근 물가 상승세를 이끄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 보험도 전월 대비 0.12% 하락으로 전환됐어. 이를 모두 포함한 운송 서비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이야.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라는 게 최근 12개월 동안 월 평균 0.4%씩 상승을 했던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좀 흥미롭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야. 심지어 연준 인사들도 몰랐을 거라고. 이런 추세라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서도 둔화 흐름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물론 운송 서비스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상승률이 둔화된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야. 이런 둔화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이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아빠는 여전히 9월 기준금리 첫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 그럼 이번에는 FOMC 회의로 한번 가볼게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3회에서 1회로 수정한 반면에 내년과 내후년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2026년 말까지 총 9회 인하 전망은 유지가 됐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 전망치가 작아진 건 인플레이션 전망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FOMC 둘째 날 아침에 나온 5월 CPI를 본 후에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과 기준금리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CPI를 보면 앞서 미리 말했듯이 전반적인 둔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왜 수정을 안 했을까요? 글쎄 다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CPI 발표 이후에 발표된 FOMC 회의는 CPI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고민해서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수정할 만한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이제 곧 FOMC 의사록이 발표될 건데 그 의사록과 파월의 발언에 너무 심한 괴리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 자, 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EP는 강력한 정책 의지라기보다는 전망일 뿐이고 전망의 확신이 강한 것도 아니라고 발언했어. 이 말은 이번 SEP가 5월 CPI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또한 파월은 경기나 노동시장이 부러질 때까지 기다린 후 그것을 수선하는 것이 연준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빠는 이 말을 고용지표에서 악화가 확인될 경우에 분기별 1회 수준의 인슈어런스 컷,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 그럼 비록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로 점도표가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이 CPI를 보기 전의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고 CPI나 파월의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2회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이번 주로 넘어와서 예정된 주요 이벤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경제 지표로는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매우 중요하겠지. 이 경제 지표에는 매우 중요한 룰이 있어.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건전하면 어지간한 것이 나쁘게 나와도 용서가 된다라는. 그래서 소매 판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거야.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2%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주간 단위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4월보다 5월에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증가율이 높게 발표되고 있거든요. 이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라는 건 미국의 대형 일반 상품 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소매 판매액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뭐 그렇다고 시장 기대치 대비 너무 높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이유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겠지. 지금은 물가가 좀 너무 높은 시기라서 시장이 온통 금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컨센서스가 금리를 자극할 정도로 막 차갑거나 뜨겁진 않다는 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그보다 하루 앞서 17일에는 중국의 5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네요. 지난 4월에는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심리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5월 중국 소매 판매에 대한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3%로 지난달에 비해서 대략 0.7%포인트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만약 생각대로 개선된다면 무려 6개월 만에 반등이에요. 소매 판매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은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구환신 정도
정책으로 신에너지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두 번째는 6.18 쇼핑 축제를 앞두고 전자상거래 업계가 할인 시즌에 돌입을 했어. 그래서 소매 판매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빠는 5월 지표뿐만 아니라 6월 지표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특히 중국 정부의 주택시장 촉진 정책이 5월 중순에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거야. 반면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염가 수출에 대한 무역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폭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6%로 지난달 대비 대략 0.7%포인트 정도 약세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을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가 될 텐데요. 1월에서 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마이너스 9.8% 대비 낙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요. 현재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6천만 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걸 다 소화하려면 약 4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아직 이 부동산 부문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을 기대할 때는 아니란 말이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가지 좀 유의될 점이 하나 있어. EMBI 플러스 스프레드에 관한 건데, 이게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거든. EMBI 플러스는 신흥시장국 채권 지수를 뜻하잖아요. EMBI 플러스 스프레드는 쉽게 말해서 신흥국 정부채와 미국 국채 간의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건 미국 대비 이머징 시장의 채권 금리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는 이머징 시장의 채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뜻해요. 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의 위험이 커질 때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대개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는 신흥국 증시에 상대적 부진이 있었어. 근데 아빠도 아직은 EMBI 스프레드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를 못 찾았어.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라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이슈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최근 해외 IB가 인도네시아 증시에 대해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거든. 이 정치적 이슈와 더불어서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바람에 루피아 환율도 많이 하락했지. 실질적인 위험은 아직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위험이라는 게 워낙 전염성이 높잖아. 그럼 최근 이 스프레드 상승이 인도네시아에 국한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른 이머징 시장으로 퍼지지는 않는지 요걸 좀 계속 주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